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초대 손님 오셨는데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댓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늘 푸르름님, 저 난소곡 마쳤어요. 벌써 300회가 넘었군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출퇴근길에 몰아서 듣느라 어제 299회 듣고 오늘 300회 듣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거의 빠짐없이 들어왔는데 YG, JYP의 만담은 딱 제 취향입니다. 운전하다가 키득키득 JYP처럼 웃기도 하고 YG 따라서 울기도 했습니다. 박평님, 혼비님도 너무 좋아요. 정감 있는 목소리로 저 같은 문알못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방송해 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미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300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항상 5번째 플레이어로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구매 도서만 10권이 넘고 장바구니에 또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YG께서 미리 책을 뿌려주시면 구독하겠습니다. 2020년 더 멋진 책걸상 기대합니다. 후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5번째 플레이어라는 거는 우리 고정 크루 4명 말고 네. 5번째라는 뜻이겠죠? 네. 세실님, 화학이란 무엇인가를 들으시고요. 오랜만에 과학책 너무 반가웠어요. 바로 주문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지만 나이 들어가며 물리 화학 분야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학책들도 자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종의 기원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표지 무광 코팅, 손자국은 남지만 책이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황금색 장대희 교수님 사인도 멋집니다. 마치 다윈한테 받은 것 같아요. 늘 응원합니다. 책걸상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00번째 댓글 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최근 1년 동안 모 카페에서 코스모스 함께 읽기에 참여해서 완독을 성공했습니다. 인질로 10만 원을 걸었는데 완독한 사람들이 반 정도 되어서 원금보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해서 원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청려회사 계좌로 책걸상 후원금 보냈답니다. 많지는 않아요.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책걸상 후에버. 감사합니다. 네, 세실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00회 때 그 애청자들 닉네임도 정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제안들 해주셨는데 아그네스님께서 약간 늦게 또 새로운 닉네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책걸상 애청자 닉네임 책가방 어떨까요? 책걸상을 듣고 자꾸 책을 사서 책가방에 담으니까 뭔가 책걸상 호구 느낌도 나고 이것도 괜찮다. 네, 책걸상 책가방 네, 괜찮습니다. 책걸상 가족들 반가 이런 것도 되고 우리 책걸상 가방님들, 책가방님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후보로 찜해놓죠. 네, 책가방. 투들맘님, 한 해를 보내며 책걸상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읽은 책을 정리해보니 책걸상에서 추천해주신 책이 70%인 것 같습니다. YG님의 소개로 알게 된 켄 폴릿의 20세기 3부작 바늘구멍의 끝없는 이야기를 읽으며 전에는 관심 없었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을 읽고 나서 YG님이 아니었다면 접할 수 없었던 책들이기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YG님의 비판적 시선과 따뜻함 늘 응원합니다. 네, 켄 폴릿의 20세기 3부작이란 바늘구멍 읽으시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앤소니 도어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도 읽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은 JYP도 진짜 읽으면 좋다고 할 책이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YG가 읽으라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감동적인 책인데. 네, 모준님께서는 제게 올해 최고 책은 책걸상에서 소개한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장르 작품 또 하나 더 오버스토리 추천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데 좋습니다. 물론 과학의 품격 먼저 하셔도 좋고요. 더 오버스토리는 이건 뭡니까? 이게 퓰리처상을 받은 그 미국의 숲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엄청 두꺼워요. 패스. 네, 그래서 JYP한테 하자고 제가 말을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모준님께서 좀 더 압박을 주십시오. 네. 그 모즈님이 과학의 품격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지금 아직 책방에 깔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깔렸겠군요. 아직 안 깔렸어요. 아니 이제 요거 방송 나갈 맞아, 때쯤이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깔렸겠죠. YG의 지금 새 책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뭐 YG 필생의 역작이 아닌가 싶은데. 필생의 역작이라고 하면은 너무 민망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공을 많이 들인 책. 네. 과학의 품격. 네, 언젠가 한번 또 다뤄봐야죠.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요. 이제 굉장히 바쁘신 분을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소득의 미래라는 신간을 펴내신 이원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 네, 반갑습니다. 자, 이원재 이름만 들으면 약간 누구시더라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원재 소장님은 일단은 이제 우리 용어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름 석자만 되면은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아마 그 KBS TV에서 했던 명견말리에 명견말리. 네 거기에서 물고기를 줍시다. 물고기를 주세요. 아, 기본소득. 네,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슈로 출연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 그 회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덩달아서 이제 그 주인공인 이원재 소장님도 많은 분들에게 저분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들을만하고 또 신뢰감이 간다라는 평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죠. 그 명견말리는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좀 힙한 이 지식인들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힙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제 책은 좀 힙하죠. 소득의 미래. 요 책은 진짜 힙하긴 합니다. 네, 네. 소득의 미래는 굉장히 힙한 책이라서 저희가 읽고 가지고 왔고 사실은 그 주인공이신 저자이신 이원재 소장님도 굉장히 힙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경력 자체가 딱 요즘 트렌드예요.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제 언론계 선배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자로 사회 경력을 시작을 하셨고요. 근데 중간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한겨레 기자, 경제부 기자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경제부에 주로 있었고요. 몇 년 하다가 유학 갔습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전체적으로 5년 반 있다가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수습 기자 하다가 수습 기자 마치고 경제부를 갔죠. 거기 있다가 근데 당시에 닷컴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닷컴 열풍의 시대에 인터넷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회사에서 나와서 오호. 제가 손을 들고 닷21이라는 주간지를 창간했죠. 인터넷 주간지. 경제를 다루는 네, 주간지. 약간 추억 속의 주간지. 맞습니다. 네, 지금은 요새는 안 사라진- 나오죠. 그렇죠. 그 네네. 닷컴 버블과 함께 역사 속으로. 그랬고 그 다음에 IMF가 터진 게 기자 할 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IMF 둥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IMF와 함께 시작했죠. 1997년 11월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12월 1일에 IMF 구제금융 수락 선언을 그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년 동안 언론사에서 사람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차를 타고 그 임창열 당시 부총리가 그 선언을 2달만 빨리 했으면은 지금 인생이 또 달라졌을 수도 인생이 있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렇겠죠. 지금은 좀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을지.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인생이 망가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엄청 잘 얘기니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명 팟캐스터. 그게 이원재 소장님이랑 저랑 딱 언론계 경력이 갈리는데 이원재 소장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셔가지고 한겨레 신문사 나오셔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실 때 저는 딱 언론사 생활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원래 학부에서도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경제부 기자에 일하다가 MIT에 가서 MBA를 했군요. 야 여기 됐다 좋은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사실은 왜요? 가보니까 더 좋던가요? 들었던 거보다. 이름만 봐도 좋은데 받아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받아줘서. 저 같은 이런 토종 한국인이 가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가보고 나서 저도 알았는데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 있거나 외국계 컨설팅사에 있거나 뭐 투자은행 이런 데서 종횡무진하면서 자본시장의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MBA라는 게.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당시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굉장한 스캔들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그 엔론 사태, 엔론 스캔들. 월드콤 사태 네. 그래가지고 경영학 교수들이 다 같이 반성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가서 알았는데 엔론이 무슨 혁신 기업의 상징이었더라고요. 다 칭송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회계부정으로 망한 거죠. 그래서 다 윤리 경영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고.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MBA 가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딱 그 지점이었거든요. 한겨레에 좀 있어 보니까 주로 경제부에 있으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성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이면에 있는 또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야 된다는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그런 경영을 좀 배우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 자기소개서를 썼죠. 보냈더니 나중에 그 실제로 입학사정관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의 트렌드랑 좀 딱 그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부합해서 그쪽에서도 그렇죠. 뽑은 그런 경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MIT의 그 뭐 입학 사정관 같은 그런 분들이 한겨레 신문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제가 모를까봐 자기소개서에 구구절절히 썼어요. 설명했죠. 한국의 이 험난한 민주화 역사와 그 결과로 나타난 독립언론과 거기서 내가 경제부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이제 그걸 말씀드렸죠. 써서 같은 거. 아니, 근데 약간 PR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근사할 것 같아요. 영어로 써놓으면 실제보다 왠지 더 근사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에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요. 또 인상 깊게 봤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미국의 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딱히 그렇죠. 맞는 네.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공부를 마치신 다음에 한국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약간 경력이 또 한번 튀어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 보고서 이 네, 책은 유학 시절에 쓴 거예요? 네네네. 유학 시절에 제가 사실 MBA 2년 동안 했는데 MBA가 경영대학원인데 굉장히 실용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 현장 실습을 하는데 석 달 동안 기업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실제 가서 좀 세게 일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월스트리트 가서 3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방학 동안 방학 동안 취업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세계 시장을 다루는 헤지펀드 컨설팅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하고 아시아 엑스제팬이라고 해서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인도 정도를 같이 보는 팀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엄청 한국이 떠오르는 샛별인 거예요. 월가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에 근데 있을 땐 몰랐는데 오히려 한국의 신문에는 그때 계속해서 좌파 정권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보도를 하고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한 편 썼는데 이게 그 정도로 할 게 아니라 책을 한 권 내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 자료 종합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좀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해서 그때 제가 기자 생활할 그랬었죠. 때였는데 화제가 됐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 보고서가 요약 보고 되었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직접 또 이 책을 또 다 읽어서 이 공직사회 여러 공무원들에게 권하는 필독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MBA 그 과정 게다가 막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그걸 하면서 책도 써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시네요. 공부를 열심히 젊었으니까요. 십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MBA를 따고 그 다음에 책도 한 권 쓰신 상태에서 귀국을 했는데 네, 여기서 제가 아까 한번 튀는 경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경력도 나중에 활동하실 때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아마 고민을 좀 하시다가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과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셨죠. 네. 네. 처음 그랬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수석연구원으로 들어가신 거군요. 그렇죠. 어. 네. 네. 여기 경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요거는. 그렇죠. 기자 생활도 인정받고 뭐 그리고 MBA 도 당시에도 인정받고 뭐 했죠. 삼성전자가 약간 변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뭐 사회 책임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였던 때잖아요. 그때가 삼성경제연구소가 지금하고 굉장히 다를 때였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였고 그 다음에 국회하고 정부의 삼성경제연구소가 뭔가 계속해서 아젠다 세팅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가 삼성에 포획되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삼성경제연구소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전략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진보적인 분들도 많이 채용을 했고 또 다양한 분야, 그냥 경제 경영 전공자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이나 노동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이 있을 그러니까 때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위상이 좀 낮아졌었는데 당시에는 한국의
미국을 약간 좌지우지하는 싱크탱크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이게 그때죠. 그 세리 보고서 나오면 막 다 읽어보고 맞습니다. 세리에서 나오는 네. 각종 책들도 막 잘 팔리고 하던 그 시절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뭐 음. 하얀 책, 작은 네, 책도 작은 굉장히 책들. 네, 잘 저도 뭐 팔리던 몇 번 때였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리즈 참 좋았는데 얇고 100페이지짜리 책들 쭉 나오고. 맞아요. 네. 저도 하나 핵심적- 썼습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게. 다 요령 있게 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그 몇 년 일하셨습니까? 1년 반 있었습니다. 1년 반. 네.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한겨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삼성경제연구소를 간 이유는 그게 뭐 국가적인 싱크탱크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민간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알게 되었던 게 브루킹스라든지 뭐 헤리티지라든지 당시만 해도 이 그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미국의 이 주춧돌 역할을 한 싱크탱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들이 다 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한국엔 전혀 그런 베이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딱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업 싱크탱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배우고 싶어서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사실 한겨레 신문사에서 감사하게도 한국의 언론사 기반이긴 하지만 그런 정책 싱크탱크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겨레 경제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이죠. 5년 반 동안 소장으로 지내셨었죠. 네네. 그 한겨레에서 우리 기자 출신인데 MBA도 갔다 왔는데 경제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노하우가 좀 없어가지고 야 너 삼성에 가서 좀 배워가지고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삼성에 보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그랬으면 같아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에 빚만 잔뜩 지고 전혀 아 그건 아니에요. 학비는 전혀 부담해주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알아서 다 큰 다음에 한겨레에서 야 너 와서 이거 해봐 이러고는 그냥 우연의 시킨 거군요. 연속이죠. 아니 그 한겨레에서 그러면은 빼먹은 거잖아요. 유학을 가가지고 고생하는 동안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가 그 뭐 좀 그 계약금이라도 좀 왕창 주고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재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손해 볼 것 같은 때도 있고 뭐 흑사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겨레 경제연구소를 설립해서 소장으로 5년 반 동안 또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실 때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책 내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2012년에 네. 냈으니까요. 네.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이 지금 내신 책들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인가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팔린 책은 따로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 기록에 안 남아 있어서 좀 뭐지? 뭐예요? 비밀입니다. 뭐 무협지 같은 거 쓰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무슨 교재 같은 거 쓰신 거예요? 네, 아니요. 진짜 단행본인데 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3인 공저책이었는데요. 삼인 지금도 공저. 또 유명하신 어떤 분도 같이 쓰시고. 잘 뒤져보면 나오죠. 아, 들어보면 나오겠네. 자 그렇게 해서 5년 반 동안 소장을 지냈는데 그 다음부터도 또 이력이 또 다양합니다. 네,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책 얘기해야 되니까. 네, 한겨레 경제연구소 있다가 제가 그 다음에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하다가 희망제작소 소장을 맡았죠. 그래서 시민사회 싱크탱크를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여시제라는 재단법인에 가서 그것도 역시 민간 싱크탱크거든요. 거기서 정책 싱크탱크 운영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2018년에 랩 2050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 2050년을 타겟으로 하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부터 뭐 한겨레연구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민간 연구소들을 섭렵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창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민간 연구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팟캐스트 하시면요. 한 8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기본 소득은 한 2시간 하면 끝나는데. 자,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된 소득의 미래라는 책, 부제가 앞으로 10년 일과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책 JYP가 무지하게 재미나게 아주 신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 읽은 다음에 YG한테 야 혹시 이원재 대표라고 알아? 이분 좀 부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맞아요. 부를 수 있다고. 예, 맞아요. 이렇게 그 애청자분들한테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저는 원래 이원재 소장님과 연이 있었고 또 소득의 미래라는 책을 준비 중이신 것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책이 나오자마자 책도 한 권 증정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애청자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책걸상은 그 YG랑 JYP가 둘 다 재밌게 읽은 책의 저자를 모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JYP도 좋아할지 약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꼬셔봐야 될까. 저는 한번 모셔볼 생각이 있었으니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혹시 소득의 미래라는 책 읽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니 야, 읽었는데 야, 나는 국내 저자가 쓴 책 중에 이렇게 근사한 책은 오랜만에 읽어. 혹시 됐다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혼재 소장이랑 연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조심스럽게 그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뭐 바쁘시겠지만 시간은 내주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약간 이런 분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동안 나를 우습게 봤으면.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박재영 주관님 오늘 사실 처음 뵀는데요. 전 당연히 강양구 기자가 다 잘 작업을 해가지고 아니 그게 불러주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작업을 제가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해보려고 하기도 전에 먼저 서점에서 보고 먼저 읽더니 꼭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메이드가 된 거죠. 그 JYP가 원래 이런 좀 그 미래에 관한 책들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이게 막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 다 이렇게 별로 내용이 없잖아요. 신통치 않죠. 네. 뭐 외서나 국내서나 일부는 거의 사기꾼이고 네. 뭐 이렇게 들을 말 하나도 없고 그 책 10년 후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책들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도 안 맞고 뭐 이런 책들이 대부분인데 이 책은 보면서 야 일단 이거는 미래에 대한 책인 동시에 현재에 대한 책이다. 현재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라는 이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 말고 뭔가 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다 알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 소개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뭐 이제 이혼재 소장님 말씀 뭐 많이 들어보겠지만은 책걸상에서 지금까지 소개했던 책들과 또 다 약간 관련성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3년 차인데 첫 해 로봇의 부상이나 전문직의 미래 이런 책들 소개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2년 차 때 지방도시 살생부 그리고 책도 소개했었고 뭐죠 그 일 대충 해도 괜찮다는 그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예, 괜찮아. 예. 작년 이맘때 이 정치학자 김만곤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 기본소득이랑 기초자본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또 이 청취자분들이랑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런 책들과 약간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책이라서 그러면서도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논의를 담고 있어서 이 소득의 미래를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로봇의 부상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두 권을 합쳐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요. 요 책 한 권 읽으면 그 책 두 권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은 김만권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로봇의 부상은 이게 미국 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책이기 때문에 한국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그 로봇의 부상이랑 김만곤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언급한 각종 경제 경영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제 경영서들이 다 나름대로 명조 소리를 듣는 벽돌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득의 미래를 읽으면 굳이 그 책들을 맞아. 찾아보지 않아도 그 내가 그 우리 YG나 JYP나 다 이제 말하자면 저널리스트들인데 우리 기자 출신이 쓴 책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은 뭐 400쪽 가까이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만 이거 웬만한 책 한 1000페이지쯤 되는 거를 다 이렇게 잘 압축한 책이거든요. 지금 이원재 소장님 표정이 내가 주인공인데 왜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아니 몸둘 바는 모르고 있는 건데요. 진짜 저도 사실은 그런 의도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이게 시중에 나오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알린 역할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기도 했죠. 그래서 자 이제 저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막 열심히 이제 해석 내지는 막 평가까지는 그렇고 뭐 하여튼 지금 묘사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맞고 틀린지 그리고 추가하실 부분 이 책의 하여튼 그 아웃라인을 좀 그려보시죠. 그리고 뭐 그 연장선상에서 처음 질문을 드리자면은 왜 소득에 주목을 했는지부터
네. 좀 궁금해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득이라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왜 기자를 그만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문제를 제기하는데 좀 지쳤다고 할까요? 네. 전달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는 기자들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문제만 제기하는 거는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욕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되게 이제 그거에 지친 사람들이 내가 직접 바꿔보겠다고 해가지고 정치판으로 가던데. 네. 근데 이제 정치판도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판도 서로 막 네. 물고 뜯고. 서로 대안 없음을 비판을 하면서 네네. 가는 건데 그럼 누군가가 이 대안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체계적으로 하는 교수님들, 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 대안이 대체로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냐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가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기도 하면서 거기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서 전체 파이가 커지고 그게 다시 분배된 선순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정도까지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소득이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가야 한다는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일자리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라거나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요. 그 핵심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월급을 받을 일자리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왠지 불편해 보이는 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소득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봐야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IMF 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건이 IMF 구제금융인데 그때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일을 수습 기자로서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보는 수습 기자로서 봤는데 사실 대부분의 비극적인 사건, 대부분의 갈등과 싸움은 소득을 둘러싼 것이더라고요. 소득 불안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극적인 선택도 하고 소득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이 감정이 격앙돼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경제 핵심 문제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소득에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이원재 소장님께서는 일자리가 있어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기업이 잘 돼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이런 미래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라는 위기감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가고 있다기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더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일과 자리를 붙여놓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일하고 자리는 다른 거죠. 일은 우리가 뭔가 이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자리라는 거는 월급이라든지 뭐 처우라든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이 처우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너무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일만 있으면 네. 그 자리는 알아서 보장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영어로도 뭐 job과 work와 labor와 다 다른 이야기고 compensation 완전히 다른 이 용어인데요. 그거를 사실은 좀 깨트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필요한 거고 자리의 핵심은 소득인데 그것을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가요? 그렇죠. 세계 자본주의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유럽의 복지국가든 미국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든 일본 같은 형태의 국가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다들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불안해져도 소득이 불안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일과 자리가 분리되어 있다면. 심지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자리는 탄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본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할 가장 최적의 조건이
그 무지개 금수저더라고요. 직업이 있는 금수저는 더 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무지개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데 금수저일 때 그 아파트를 소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금수저들은 굳이 직업을 갖지 않아도 갖지 되는 않아도 그런 되니까 거지.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일에 연연하지 않아도 너무나 탄탄하게 자리가 딱 보장되어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그거를 조금 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희망제작소 소장을 할 때 그 시니어들 대상으로 한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주로 뭐냐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시게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로 비영리 단체 가서 좀 보람 있는 일을 하시게 장애인도 돕고 뭐 사회적 기업 가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을 전수해 주기도 하고. 근데 와서 돕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연금을 탄탄하게 받으시는 분들이죠. 사람들이 생애가 보장되잖아요. 65세가 돼서 은퇴한 교사 예컨대 이런 분들은 소득이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히 보장이 되니까 보람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과 소득이 분리됐을 때도 사람은 더 좋은 일을 사실 찾아서 하게 된다는 사실 전 그때 좀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생기는 이 자본주의 문제라는 게 일과 자리를 너무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묶어놓고는 일 없는 사람 자리도 갖지 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생기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부유한데 다들 어렵고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책은 근데 제목이 소득의 미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언뜻 보면은 그 김한권 선생님 책이나 뭔가 이렇게 그 기초소득 뭐죠? 기본소득제 뭐 이런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개론서로 보여질 우려가 좀 있는데 사실 이 책의 진짜 가치는 앞부분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맞아요. 걸 설명한 부분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왜 브렉시트는 나왔고 왜 트럼프는 당선됐고 왜 우리나라의 무슨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해설 부분도 아주 탁월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다 어떻게 정리한 거예요? 하여튼 탁월하다고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핵심을 좀 잠깐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네. 거죠. 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이 뭐라 그래요? 이 경제 사회 구조 뭐 이 일자리 관련 지표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질문은 간단해요. 우리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작년 기준으로 33,000불인데 네. 60년 전에 비해서 한 500배 정도가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500배 부유해졌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저는 한 거거든요. 그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왜 어떤 구조에 우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사회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맨 꼭대기에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기업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국가가 가져온 차관이라든지 국가가 깔아준 도로, 국가가 만들어준 제철소 뭐 이런 데 가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생겨서 그냥 이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들은 또 그 대가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요. 이 노동자들에게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독재 정권이든 민주주의 정권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국민들을 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생계를 어떻게든 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식으로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고용률 굉장히 낮았는데 누구에게 일자리가 가냐면 성인 남성에게 갑니다. 주로 이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성인 남성에게 간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 되고 그 소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요. 때로는 부모님들까지 부양을 합니다. 이게 거대한 하나의 분배 피라미드였고 그 대가로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은 가장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가부장제죠. 그리고 가장들은 기업에 충성을 해야 돼요. 노동조합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족주의적 기업이죠. 그리고 기업은 국가에 충성을 하는 거죠. 이게 관치와 네. 정경유착이라고 불리는 네네. 거예요. 이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분배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는데 기업이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고용해야 되고 특히 그것은 가장이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평생 동안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호봉제와
그 위계 구조가 나온 거예요. 생계 급여를 사실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평생 동안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는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약속을 꼭 기업이 지켜야 유지가 되는 그 일정 모델인 수준이 거죠. 적어도 4명이 먹고 살 만한 맞습니다. 정도의 네네. 그리고 네. 4명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가해로 약간 저축을 해서 노후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까지. 그렇죠. 네네. 그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과거에는 됐던 거죠. 그게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해서 됐는데 독재 정권의 폭력을 통해서 뭐 노동운동은 탄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이제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했어요. 노동조합과 기업과 정부 사이의 타협에 의해서 1987년 이후에 97년 이전까지 10년 동안의 기간에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잘 돼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때 이루어졌죠. 노동자들 임금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기업 간 격차도 사실 대중소기업 격차가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성장하고 이게 한꺼번에 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지기 시작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거대한 피라미드라는 게 한 70년대부터 한 90년대 후반까지 그런 그 패러다임으로 쭉 유지가 되었는데 20세기 말부터 슬슬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해서 뭐 한국 같으면 IMF 사태 이후에 확 흔들립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또 하여튼 21세기 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는 것들을 지금 책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여주고 계신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할까요? 네. 그래서 그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저희가 전에 소개했던 로봇의 부상이라든가 전문직의 미래라든가 아니면 김만권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부상이 되어서 테크놀로지 같은 로봇이 부상이 되어서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직에는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 같은 제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이 이제 그런 책들이었다면은 이 소득의 미래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와 또 그런 대안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위치져야 되는지를 큰 그림을 그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아우 참 정리 잘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 1부, 2부의 제목이 소득의 지각 변동 그리고 2부가 월급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 3부가 전하는 시대의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이 책의 한 3분의 2 정도의 내용인데 그 책을 그런 내용들 요령 있게 정리한 것만으로도 이 책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독자로서 했습니다. 네. 그 책에 이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